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물 하면 여러분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들어섰고 또 물에 대한 관리나 정책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시대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갑니다. 뭐 비근한 예로 뭐 멀리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 비단금자 그걸 풀어서 우리가 비단강이라고 하는데 금강을 비단강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세종 고행교도 저렇게 엎드러지게 있지만은 약간 물이 부족한 것이 좀 어딘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보행교와 함께 물도 넘치면서 넉넉한 마음속에 우리 세종 시민들이 여기서 뱃놀이도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도래하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위에서 내빈 소개 그리고 이준배 부시장님의 인상 말씀 그리고 이 주제 발표 그다음에 토론자 발표 질의응답 순서로 쭉 이어지는데요. 1, 2부로 나눠서 주제 발표까지가 1분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다과 시간을 갖고 2부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환경녹지국의 우리 그 윤봉진 과장님 그리고 황미라 우리 담당 사무관님 등 많은 우리 관계자분들이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큰 행사 또 중요한 행사를 우리 세종에서 갖게 되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이 정말 전국에서 기라성 같은 최고의 권위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언론기관도 우리 후배님들 또 그리고 우리 서중권 선배님 또 우리 최경윤 국장 우리 양 PD 임원선 우리 후배님들도 이렇게 쭉 와 계신데 정말 좋은 기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많이 날려서 정말 세종에서 이런 아주 큰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세종의 환경녹지국이 정말 세종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도시의 환경녹지국보다 모범이 되는 그런 녹지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 편단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세종시 물관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원래 행사를 하면 빵빠르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네. 신홍수 비단강 살리기운동본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비단강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홍수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준배 관계부시장님, 장난시의 부의장님, 박민대 환경영향평가 부장님, 서정길 국제정원네트워크 대표님, 비록 귀빈 여러분과 세종시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단법인 비단강 살리기 운동본부 회원 등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기후위기는 막대한 물재해를 야기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당면 현안으로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도시 집중과 개발이 확대되면서 도심 침수 위험이 더욱더 중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도심 침수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아주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미래 전략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그린 도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후 환경 위기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미래 전략 수도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 그린 도시 세종시에 걸맞는 이른바 세종형 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전국의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물순환 회복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세종의 젖줄인 아름다운 강, 비단강의 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항상 물이 풍부한 강으로 변모시키는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종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비단강 유역은 아름다운 꽃밭과 정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품격 있는 시민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상전벽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모든 사람이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모두 간절히 소망하고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준배입니다. 예, 존경하는 비단강 살리기 운동본부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고 계시는 내 기빈 여러분, 오늘 자장 맡아서 또 토론을 주재해 주시는 우리 자장부터 토론자까지 또 발제까지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39만 시민 그리고 태민호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비단강 살리기 운동본부 우리 권태석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저영양개발협회 최경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깊은 주제를 가지고 또 뜻깊은 토론을 또 해주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박민대 환경영양평가협회 회장님 오늘 자장 맡아서 수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주제 강연도 두 분의 주제 강연도 준비되어 있고 또 유수의 물산업 관련 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오늘 우리 세종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도 바쁘시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 신도시가 이제 싱가포르형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지향점이 있는데 우선 가셔서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또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런 또 시점에서 또 우리 박난희 부의장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굉장히 자리가 또 뜻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굉장히 궁금해했던 많은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준비되는 시작점이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세미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 신대미기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이라는 뜻은 이제 접두사죠. 영어의 SYS라고 한 신과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유행병이라는 뜻을 합쳐서 신데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서 신데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에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바이러스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플라스틱,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물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신데믹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데믹 시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우리 산업 쪽에서는 다급한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변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이런 어려운 문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이 우리가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또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세미나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두 가지의 큰 비전을 갖고 탄생한 도시입니다. 하나는 국가 비전이 있을 테고요. 하나는 지역 비전이 있을 겁니다. 지역 비전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 국가 비전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왜 비단강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수도 세종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 비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행정 중심 수도라고 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상당히 많은 소개의 성과를 거두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는 수도로서의 이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볼 그런 아주 적당한 시기, 적정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 수도라는 말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선언이고 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수도로서의 역할이 이 비전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족 기능을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곳에 비단강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서울의 부흥을 이끌었고 서울의 수도로서의 이상을 갖췄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일 겁니다. 비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종의 부흥을 이끌고 그 부흥이 수도 세종의 위상이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미래다입니다. 오늘 이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은 도시 세종이 아니라 수도 세종의 막중한 비전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뜻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인 그런 세미나로서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로 대신 여러분 시장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최경영 박사님이 도시 침수 해결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회복을 위한 스마트 그린 도시 구축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단법인 한국저영양개발협회 협회장 그리고 우리 비단강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1주제로 발표할 내용은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하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미래 수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비단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단강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세종시에 사는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 그 물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으로 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부지방을 먼저 잠깐 볼게요. 서울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국에는 비가 100mm만 내려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없다. 기후 전문가, 환경공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비가 쏟아질 때마다 서울에 그것도 매번 같은 곳에서 물난리가 나는 이유는 포장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은 원래 땅에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땅을 덮어버리면 땅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부분의 물이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죠. 이렇게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의 넓이를 불투수 면적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땅의 5분의 1 이상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고 당연하게도 불투수 면적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에 더욱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조사 당시 서울의 네,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지지난해였죠. 중국 정조라고 하는 도시는 저렇게 엄청난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정조는 뭐 중국이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이라고 그러면 세계 수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뉴욕 역시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8월의 모습이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서울시가 저렇게 정말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시도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거의 2년에 한 번씩 도시가 침수되는 현상을 겪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올 수 있는 재난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뽑아왔습니다. 홍수, 태풍, 폭염, 가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시 침수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 침수는 우리 전 국민의 92%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땅으로 충분한 물들이 스며들었고 스며들지 못한 물들이 흘러내렸지만 도시화가 되면서는 일시에 전부 다 저지대로 몰리게 되는데 하수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하수구에서 마치 분수가 터져나오듯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도시는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국적으로 불투수 면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55%. 근데 이게 지금 10년 전, 2013년에 조사한 자료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세종시 역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종시도 도시화가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집중호우를 계기로 해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 침수 실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워낙 큰 문제다 보니까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있었고요. 환경부 장관께서 특단의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사실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미 마련을 하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 시가 지역의 경우는 불투수 면적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 서울시는 전체 면적이 55%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가지 지역은 25%일 대로 맞추겠다. 그리고 비시가와 지역은 아예 불투수 면적이 없는 상태의 물순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 정책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제도들을 손봤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5년 전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왜 작년에 그런 피해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부가 해놨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하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렇게 막히지 않는 투수포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넣어놨었고요. 또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개발 행위를 할 때 예를 든다면 구도심의 경우는 100이라는 면적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녹지로 남겨둬야 된다. 생태적 역할을 하는 면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이었는데 이것을 고시로 바꿔줬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녹지를 남겨놓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런데 어차피 포장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포장하는 면적을 정말 투수가 잘 돼서 5년, 10년이 지나도 물이 잘 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수 포장을 잘 한다면 그 포장 면적에 여기 보시면 20%에서 40%까지를 녹지와 같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만큼 중요한 물순환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바꿔놨는데 이런 제도들이 이 시행하는 건설사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 복지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조성된 투수 포장에 대해서 녹지를 인정해 줬는데 만약에 이 투수 포장이라는 것이 기능을 못해서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처럼 물을 그대로 토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건설사들한테만 이득을 줘버리고 실제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녹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게 되겠죠. 상당히 오히려 그 안 좋은 잘못 시행한다면 역으로 불리한 그런 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태 면적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할 때 생태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부분들을 생태 면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빗물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투수가 잘 되는 그런 포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혜택을 주기로 환경부가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건설회사들은 자, 투수성 포장하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무조건 제일 싼 걸 써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제도가 오히려 우리들 시민들한테는 그 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을, 그리고 또 생태 면적 유지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건설사들도 정말 투숙력이 좋은 제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짜 시험 성적서가 발급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엉터리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 제품은 그대로 싸고 형편없는 것들이 깔려져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 투수블럭을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투수블럭이 투수가 잘 되려면 저렇게 공극이 많아서 물이 잘 투수가 돼야 되는데요. 투수가 잘 되면 공극이 많으면 블럭이 또 잘 깨질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같이 만족을 해야 돼요. 투수가 잘 돼야 되고 잘 깨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나라장터에는 저 제품을 올려놓고 실제 시험할 때는 하나는 투수가 잘 되는 거, 공극이 많은 거, 하나는 투수가 안 되지만 잘 안 깨지는 거, 이거를 각자 따로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하나의 성적처럼 꾸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야, 이거는 분명히 그죠? 상당히 많은 건설사의 혜택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실제로 LH공사의 시공한 현장들을 시민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규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한편없는, 아스팔트하고 별로 차이가 있지 않은 그런 포장들로 시공을 했고, 그래서 재시공을, 옆에 보시면 그림 보면 블럭이 잔뜩 쌓여있죠. 고발 행위가 이루어졌고 재시공을 하게 됐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태 면적률이라는 제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1등급으로, 아까 1초에 1mm 이상이 스며들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1등급이었는데 그런 것으로 설계가 돼서 30%의 면적을 시공한 면적의 30%를 녹지로 인정을 받았던 지역이죠. 그런 곳이 90군데 이상의 단지가 현재 발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2등급이라고 해서 1초에 0.5mm에서 1mm 사이에만큼 들어가는 그렇게 훌륭한 투수블럭을 깔겠다라고 한 것 역시 222개 현장이 이제 발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존처럼 엉터리 거짓말 친 그런 성적서가 발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제도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토부에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할 때 가장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 자, 반드시 자연 상태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거는 보도라든지 보행자 전용 도로라든지 보행자 우선 도로라든지 자전거 전용 도로, 주차장, 광장, 뭐 이렇게 모든 포장을 하는 것은 반드시 빗물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고요. 또 자연재해 대책법이라고 하는 것에도 보면요, 자연재해 대책법에도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빗물 유출에 대한 저감 대책을 세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에는 충분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우수 유출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불투수 면적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불투수 면적을 물이 잘 스며드는 포장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1순위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여기는 불투수 포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 빗물을 따로 침투할 수 있는 침투 측구라든지 침투 또랑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성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저영향 개발을 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요,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상수도 요금이 얼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비례해서. 왜냐면 하수도를 많이 쓰면 하수도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하수도가 왜 용량이 키워져야 되냐면, 사람들이 쓰는 배출하는 오수의 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불투수 면적을 만들므로 인해서 거기서 빗물이 유출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수구 용량이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수구 용량을 키운,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한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불투수 면적을 제공한 사람한테 하수도 요금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합당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민간인 스스로가 불투수 면적을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지난해 국회 계류 심의하고 있는 그 법의 안건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시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요, 서울시는 투수성 포장이라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수 성능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2년마다 투수성 포장을 깔았으면 2년마다 투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유지관리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8m 이하 도로의 경우도 우리 이면도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대부분의 도로에는 다 투수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같은 수준의 강력한 제도들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지자체가 다 따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각 지자체가 경기도가 하고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수 포장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투수 블럭을 까면 그 밑에 잡석층이라는 걸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잡석의 빈 공간을 통해서 빗물이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 20cm의 잡석을 깐다 그러면 그거의 30%가 비어있기 때문에 6cm만큼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제곱미터당 60리터, 0.06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빗물이 여기를 다 채워져야만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수유출 저감 기능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 망우산에 3만 톤짜리 저류조를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아주 큰 비가 왔을 때도 적어도 40분 이상의 빗물 유출 저감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대에 사는 분들이 적어도 황당하게 물에 침수돼서 참사를 당하거나 우리 포항의 경우도 지하주상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서울시는 이런 대책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대심도 우리 도시 밑에 아주 커다란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에 빗물을 저장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1조 7천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7조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가 투수 포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서울시가 환경부의 목표대로 불투수 면적을 25%로 한정한다라고 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고요. 그중 55%가 불투수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33.7제곱미터가 불투수 면적인데 이 중에 25%를 뺀 나머지 181.5제곱킬로미터를 투수 포장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제곱미터에서 0.06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1080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1080만 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0만 톤이 가로 100m, 세로 100m, 깊이 10m가 10만 톤 정도 돼요.
자, 우리가 그 2017년에요. 서울에 신월동 대신도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때 32만 톤짜리 대신도를 만들기 위해서 1,390억 원을 썼고요. 그러면 1만 톤당 43.4억이 들어간다고 환산해 보면 1,080만 톤의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4조 6,900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대신도라고 하는 건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저지대가 침수될 때 응급하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하에 들어와 있는 물은 비가 그치면 바로 펌핑해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비가 올 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빗물은 우수관로를 따로 한 게 아니라 우수관로랑 같이 들어가니까 물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일본의 경우는 이 물을 오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서 다시 버리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 지하 침수만, 도시 침수만을 막기 위해서 쓴 거였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도시에 투수 포장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앞에서 보셨던 저런 능력 말고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라든지 멸섬 효과, 열대어 현상을 막아서 에너지 탄소 저감할 수가 있고요. 도시의 여러 가지 수질 오염 물질이라든지 뭐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많은 기능들을 더불어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건 비가 오면 여기 떨어져 있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 물은 스며 들어가죠. 가만히 놔둬도 스며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하수가 충전이 되는 거고 또 증발되면서 도시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죠. 이 물은 미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물, 즉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까 대신도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그 저장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창원시 우리가 그 이웃을 보니까 창원시의 경우는요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상태 면적률을 법으로 하게 된 것까지는 의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그 상태 면적률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용적률 5%를 더 준다고 하면 1만 평을 할 때 30평짜리 아파트 15개를 더 분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보면 그럼 당연히 건설회사는 엄청나게 이득이겠죠. 자, 이렇게 이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투수 포장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준다면 어마어마한 기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외에도요, 우리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사전협의제도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는 보통 큰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1000제곱미터의 작은 개발을 할 때에도 반드시 우수유출 저감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좀 더 세분해서 아주 더 작은 또 8m 이하 도로를 할 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종시의 사전협의제도가 유사하게 있긴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다른 걸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적용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스마트 그린, 도시가 물순환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저 투수 포장에 있다라고 했고요. 저 투수 포장이 블럭을 깔자마자 그 위에 잔뜩 모래를 깔게 되고 블럭 사이사이에 모래를 채우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럭이 막히기도 하고요.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위 성적서가 난무하게 됐는데 그러면 정말 기술이 없느냐, 정말 뛰어난 제품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제품들은 이미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엄격한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을 높여서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막히지 않는 제품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준다면 제품은 얼마든지 개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단순하게 저 공극으로 빠져나가는 투수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블럭을 깔자마자 기준 지하로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서울시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막히는 블럭을 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11개월 만에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절대 안 막히는 블럭을 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 11개월 만에 기준치보다 훨씬 떨어지는 불투수 블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기준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가 제2주제 발표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보시면요. 한쪽은 저렇게 조그만 물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흘러서 또 한쪽은 주저앉아서 물운덩이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저렇게 잘 스며들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저 물순환이 결국은 다 우리 금빛 비단강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꼼꼼하게 제도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떤 종류의 경우는 정말 안 막히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아까 투수 개수, 투수 시험하고 휘강로 시험을 동일한 개체를 가지고 해라. 다른 거 가지고 해가지고 엉터리 성적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그 포장의 경우는 이건 시험할 필요도 없이 물이 잘 투수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그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제품들 역시 개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투수 포장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체의 물순환을 건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영향 개발 시설들이 속해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스마트하게 이어져서 관리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를 스캔을 하는 거죠. 도시를 스캔하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하는 것들이 다 정보가 입혀질 거고, 거기에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제품들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리고 또 그것들이 다 센서와 통신 기능을 연결해주면 스마트 그린 세종, 우리 세종시는 특히 디지털 트윈시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시티를 통해서 현재의 세종시,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세종시의 물순환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디지털 트윈 또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포장 예산이 투수 블럭을 깐다라고 했을 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율을 더 증대할 수 있을 것인가도 역시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2030년까지 스마트 물순환, 즉 IT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희 한국저영개발협회가 서울시 종로구청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대해서 스마트 그린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IT를 통해서 구현되게끔 하려면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를 스캔하고 거기에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이런 일을 해왔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걸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분야에서 역할을 했던 많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 저영향개발협회를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또 하드웨어를 하던 여러 회사들도 있었죠. 하드웨어를 하던, 즉 블록을 만들던 회사도 있었고 연못을 만들던 회사도 있었고 옥상 녹화를 하던 회사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기업의 하도급, 제하도급을 받아서 실제 설계가의 50%, 60%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싼 걸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물순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예로 저희가 수원시에 국토교통부에서 20억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 스마트 그린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주차장은 예약 단계부터 그리고 계산하는 거라든지 또 이 주차장에 떨어진 모든 빗물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을 지금 올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법에서 우리가 상위법들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의 내용을 문구를 보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안 하면 그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5년 전에 저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5년 후에 작년에 그런 침수를 겪었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는 별로 있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려면 물론 상위법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조례에 물순환 기본 조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조례에는 해야 한다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유지관리가 명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반영돼야 됩니다.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전혀 모른 채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비단강 우리 금빛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희망을 거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생태계라고 하는 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비단강의 세종시를 흐르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생태계 우점적은 우리 사람입니다. 개구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개구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세종 시민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비단강 전체를 다 개발하자라고 게 아니죠. 우리 적어도 이 부분, 우리 세종 시민이 주가 되는 이 부분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주축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물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물순환 체제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 비단강 프로젝트가 세종시가 미래 전략 수도로 다가가는데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선혁 책임연구원님으로부터 생태 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안을 말씀드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김선혁 책임연구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취지는 이 제도에 대한 취지는 지속적으로 물순환이 가능한 도심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투수성 포장으로 녹지를 줄인 만큼 투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평가법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맹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성 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앞에서 이제 협회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좀 깊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투수성 포장이란 빗물을 노상에 침투시켜 흙 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는 포장으로 빗물의 유출 저감과 비점 오염 물질의 저감이 주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불투수 포장은 하부로 빗물이 통과되지 못하고 표면으로 유출되어 배수되는 반면에 투수성 포장은 물이 어느 정도 표면으로 유출되기는 하지만 하부로 침투되어서 배수관을 통해 유출시키거나 노상을 이제 스며들어서 우기에 하천에서의 첨두 시간을 지연시켜 도시몽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투수성 포장의 종류로는 블럭 자체의 공극을 이용한 투수성 이제 블럭, 그리고 이제 블럭 사이에 줄눈으로 빗물을 침투시키는 틈새 블럭, 그리고 줄눈 시공이 불필요하고 블럭 간 틈새로 투수시키는 결합 틈새 투수 블럭이 있고요. 그리고 잔디 블럭 같이 식생 블럭, 그리고 이제 투수 아스팔트와 투수 콘크리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수성 포장의 이제 하부 시스템이죠. 그래서 투수 시스템과 배수 시스템이 있는데 투수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기층과 노상으로 침투시키는 투수 포장 시스템이고 배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 시스템과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하부층에 유공간을 두어서 집수정을 통해 요를 배수시키는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이제 투수성 포장의 수요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포장의 이제 주요 목적이 도심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생태 면적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에 보시는 기사처럼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부정해이까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되는 생태 면적률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태 면적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태 면적률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의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개발 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면적의 비율은 환경영향평가 수립 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고요. 보시는 저 앞에 보시는 표처럼 생태 면적률 적용 기준이 있는데 전체 대상지 면적의 녹지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면적의 유형별 가중치는 보시는 표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표는 2023년 1월 개정 전에 이제 면적 유형별 가중치고요. 이제 개정 전 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개정 후의 가중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 기준을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 1에 해당하는 자연지반 녹지 부분이 있는데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부터 가중치가 없는 이 0.0이죠. 이 0에 대한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수 포장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은 이 부분 포장, 아까 앞서서 보셨던 잔디 블럭이 이에 해당하는데 개정 전에 이 0.5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투수 포장, 이제 투수성 블럭이죠. 그 투수성 블럭에는 이렇게 투수 능력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정 전에는 0.4와 0.3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합 틈새 투수 포장과 틈새 투수 포장과 같이 이러한 틈새 투수 포장은 0.2, 0.3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 유형별 가중치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투수 포장이더라도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되면은 그 면적 비율만큼 더 개발 계획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전면 투수 포장, 여기 보시는 이 전면 투수 포장의 평가법에는 보시는 KSF 4419, 2394, ASTM C1701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23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 KSF 4419 시험 방법만 남고 나머지 두 개는 없어져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요게 지금 개정 전에 대한 그 면적 유형별 가중치고요. 이렇게 이제 합쳐졌습니다. 투수 포장에 0.2에서 0.4까지의 가중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면 투수 포장 중에 1등급에 해당하는 게 0.4에서 0.3으로 내려갔고 2등급에 해당하는 게 0.3에서 0.2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KSF 4419 시험 방법에 따라서 투수 개수 그리고 휭강도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이 앞서서 보셨던 결합 틈새 투수 블럭과 틈새 투수 블럭은 시험 성적서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여담이지만은 그 틈새로 투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투수 개수를 시험 성적서로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그러한 시험 성적서가 제출이 안 돼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었고요. 이러한 이제 그 시험 방법, 이 전면 투수 포장에 대한 시험 방법 중에서 KSF 4419가 어떤 건지, 이 시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KSF 4419, KS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KS란 한국산업표준의 약어로 제품의 품질 개선과 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각 부문별 기호 및 4급수의 번호를 붙여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KSF 4419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F가 이제 기호고요. 그 뒤에 있는 4419가 이제 4급수의 번호인데 A부터 X까지 있습니다. 그 F에 해당하는 기호는 이제 토목에 대한 분야고요. 4419는 그 토목 분야에 있는 보차도형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에 대한 4급수 번호입니다. 이렇게 KS는 제품 표준과 이제 방법 표준 그리고 전달 표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KSF 4419 보차도형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제품 표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KS 인증 마크, 흔히 보시는 그 인증 마크가 이러한 제품 표준에 해당하는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차도형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지금 보시는 KSF 4419 시험 방법입니다. 이러한 KSF 4419 시험 방법은 사전적인 의미로 조립에 의해서 보도, 차도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블록의 성능을 휭강도, 흡수율, 그리고 투수 개수로 이 시험을 통해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방법 중에 투수 개수와 흰 강도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 투수 개수 시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의 치수를 측정하고 거푸기를 이용해서 블럭을 고정시키고 물을 위에서 아래로 투과시켰을 때의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아까 말씀드린 거푸기가 지금 이 장치입니다. 이 장치로 이 블럭을 이렇게 감싸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물을 위에서 아래로 투과시켰을 때 나오는 유량을 30초 동안 받았을 때 그 양을 측정을 해서 투수 개수라는 값으로 시험 결과를 내도록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시험 시료가 생산 초기의 블럭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 생산 초기의 블럭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블럭의 포장 시공이 완성된 사진입니다. 포장 시공의 마지막 단계가 줄눈 모래 시공인데 보시는 것처럼 블록 사이에 이제 충진대에서 이제 맞물림 효과 증진을 위해서 필수로 들어가는 이제 시공 이제 부분인데 이러한 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블럭의 침하가 발생하거나 이제 파손이 발생하게 돼서 꼭 이러한 줄눈모래 시공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블록 사이로 줄눈이 시공되기 위해서는 이 보시는 사진처럼 이러한 줄눈 모래를 쭉 포설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밀대 등이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고루 퍼뜨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네모친 부분을 보시면은 블럭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적당량 포설하고 고무 밀대, 빗자루 등으로 블럭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뭐 소형 진동기 등으로 이제 다짐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지 실험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시험한 이 결과인데요. 생산 초기 블럭의 투수 개수를 측정을 하고 똑같은 블럭에 이제 현장에 시공하듯이 줄눈 모래를 포설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투수 개수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A사부터 E사까지 5개 이제 투수 블럭 회사의 투수 블럭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적게는 이제 13%에서 많게는 33%까지 이 투수 개수가 저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수 포장 시공을 완료하자마자 막힌다는 말이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생산 초기에 블럭을 시험 시료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시공할 때는 줄눈 모래를 포설하고 이 말은 시험 성적서로 받는 그 투수 개수 값이 현장의 줄눈 모래 포설로 인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투수블록 회사가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시험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저러한 줄눈모래 시공으로 인해서 그 시험 결과 성적서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이랑 동일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막힘 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 면적률 제도에 나와 있는 이 KSF 4429 시험 방법을 대신해서 블럭의 공급 막힘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저하되는지 확인하는 시험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제 2023년 4월 중에 지금 이제 제정 예정인데요. 투수 유지율 시험 방법이란 KS,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품 표준, 방법 표준, 전달 표준 중에 방법 표준입니다. 이러한 그 시험, 그 오염을 모사한 시험 방법이 방법 표준으로 이제 4월 중에 제정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수 유지율 KS 시험 방법이 KSF 4419에 대한 시험 방법, 투수 개수 시험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인과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희 연구원에 이제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한 시험 방법입니다. 다시 이제 간단히 이 시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투수 블록의 생산 초기 시공, 그러니까 생산 초기와 그리고 시공 이후에 대한 부분까지 성능 저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시험 결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도로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한 다음에 인공적인 오염물질을 블럭에 이제 포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수 지속 성능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투수 유지율이라는 거는 초기 투수 개수 값의 오염 후 투수 개수 값에 대한 비를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수 개수 값이 뭐 0.19mm/s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몇 퍼센트 뭐 저하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하면은 이렇게 투수 유지율의 기준 연구를 통해서 제도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이제 이해가 잘 힘드시니까 이 투수 유지율 시험 방법이 뭔지 동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거푸기의 시로를 이제 고정을 하고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오염물질 저 위에 이렇게 포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루 포설을 시키고, 이 밑에 있는 게 진동기인데요. 이제 그 블럭을 이제 진동을 줘가지고 그 위에 뿌려진 오염물질이 이제 진동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30초 정도 동안 진동을 시켜서 그 오염물질을 블럭의 공극 사이로 인공적으로 메꿔지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물을 넣어서 이제 요거에 대한 강우에 대한 모사입니다. 그 오염물질들이 또 물을 통해서 저 공극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모사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일련의 오염시키는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시료를 거푸게 고정해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물을 통과시켜서 아래로 빠져나오는 이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이 시험 방법의 이제 주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블럭에 대한 성능 검증만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투수성 포장의 성능이 유지가 잘 되는지 검증 혹은 이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시공 현장의 시공 초기 그리고 시공 후에 대한 투수 성능 유지 관리 검증을 또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왼쪽 표, 이 왼쪽 표는 그 투수성 포장이죠. 아까 뭐 1등급, 2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투수 블럭이 이제 2016년에 시공되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투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표는 이제 틈새 투수 블럭의 시공 전후 투수 성능 측정에 대한 결과인데, 그 틈새 투수 블럭 하면 뭐 몇 년 지나도 막히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3년 뒤에 이렇게 뭐 20%, 80%, 60% 그래서 평균 한 50%가 투수 개수가 저하됐다라는 그 시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수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됐을 경우에 공극 회복 같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투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지 앞서 말씀드린 생태 면적률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모든 투수 포장재를 시험할 수 있는 통일된 시험 방법을 이제 모색해야 됩니다. 전면 투수 포장의 경우 앞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블럭 자체로만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 틈새 투수 블럭이나 뭐 잔디 블럭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얼마나 발휘하는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 신뢰성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투수 포장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법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전면 투수 블럭에 대한 시험 방법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틈새 투수 블럭 같은 이제 현장에서 시험하는 이 현장 투수 시험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험 방법이 아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의 종류에 따라 시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투수 포장재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시험 방법이 있어야지 형평성 논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면 투수 블록 역시 하부층까지 고려할 수 있는 투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실내 투수 포장 평가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투수 기층 그리고 이제 받침 안정층 그리고 이제 투수성 블록을 같이 이제 설치를 해서 물을 투과시킨 다음에 전면 투수 블록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틈새 투수 블록도 이제 실내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두 투수 성능이 얼마가 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현장의 포장 환경 조건을 모사해서 실내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눈모래 포설에 대한 부분도 실내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공 직후에 막히는 부분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시험 결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그 실내 투수 포장 평가 시스템이 국내에 이제 좀 연구가 진행된 게 있습니다. 한국 빗물협회의 투수 성능 지속성 검증법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이제 등가 투수 개수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 아직 그 확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KS 투수 유지율 같이 국가 표준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투수 포장재를 시험할 수 있는, 그리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물순환에 가장 중요한 이제 물순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문제점처럼 그 생태 면적률의 면적에 따른 유형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평가법은 이제 줄눈모래 포설 등으로 인해서 시공 초기에 막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면 투수 블록과 틈새 투수 블록 모두 시공 일정 기간 후에 투수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전면 투수 포장과 틈새 투수 포장의 시험법이 이제 불일치하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평가법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투수 유지율 KS 시험 방법을 적용해서 생태 면적률의 가중치 적용법을 개선을 해야 하고, 일정 연한 후에 투수 성능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확인해서 공급 회복 등 적절한 조치로 투수 포장재의 투수 성능 회복에 대한 기준을 추가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투수 포장재의 신뢰성 있는 투수 성능, 지속성 판단을 위해 투수 포장 시스템 평가법을 국가 표준 등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추가적인 현안 사항인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22년, 그러니까 23년 1월 그 이제 개정되기 전에, 이 생태면역률 이제 제도가 개정되기 전에 휜강도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1월에 개정되면서 휜강도에 대한 부분도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휜강도에 대한 부분도 전면 투수 포장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그 휜강도에 대한 부분 계산도 이제 용이한데,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잔디 블럭 그리고 이제 틈새 투수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이제 일정치 않아서 면적 계산이 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도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월에 개정된 부분처럼 휜강도를 시험 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투수 개수가 높아지면은 그 안에 내부 공급 때문에 강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바닥에 깔리는 이제 포장이다 보니까 강도가 중요하지도 않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휜 강도가 아닌 뭐 휜 파괴 하중 등이나 뭐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이건 이제 포장용 콘크리트 평반의 이제 KSF 4001 시험 기준인데요. 여기는 지금 휜 강도, 휜 파괴 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험 방법에도 이렇게 파괴 하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반영을 해서 뭐 두께별 휜 강도 하중 적용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생태 면역률 제도에 대한 그 신뢰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가 이 정책에 관련돼서 어떻게 제도를 좀 변화시키고 개선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또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다, 또는 어떤 기준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좀 주제 발표를 계속 들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새로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선 그 송량호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원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송영호입니다. 네, 먼저 그 발표해 주신 두 분 발표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이제 시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공이 수자원공학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이 사실 저도 몇 해 전부터 논문이나 혹은 보고서를 통해서 오래 접했었고, 사실 뭐 시민분들께서는 좀 생소하고 처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오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윤봉진 과장님하고도 한 2해 전부터 이렇게 물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저도 발간을 해서 시에다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순환이라는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매번 고민하는 것들도 있었고 보고서에 작성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옆에 계시는 박사님들 계시지만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후변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기후변화라는 말은 사라지고 기후위기로 다시 또 팔각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안정성이 저해받고 있고 그게 굉장히 눈앞에 와 있다, 겪고 있다. 그 시기가 잦아지고 그 피해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통 저는 보고서에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보고서를 통해서 연구를 했을 때 제가 가장 물순환과 관련되어서 강조했던 크게 문제제기 2가지가 사실 최경영 회장님 그 발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투수 면적비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불투수 면적비를 정말 쉽게 더 표현하면 스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스펀지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요. 스펀지가 일반적으로 물을 떨어뜨리면 대부분 물을 머금는 상태인데 그 스펀지 위에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없고 그 물은 단시간에 모두 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부터 계속 하천의 제방의 증축이 이루어져서 홍수로부터 안전성을 추구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하천의 높이의 제방 높이가 높아지니 지금처럼 단절이 이루어지고 공간에 대한 제약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불투수 면적비를 좀 고민을 들여다보면 앞서 25%라는 용어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역의 25%가 불투수 면적비가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보통 사전 예방적 접근이냐 사후 대책적 접근이냐 보통 나뉩니다. 세종시는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가 출범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 16년도, 17년도에 기사가 난 적이 있더라고요. 세종시의 불투수 면적에 대한 추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기사가 났지만 추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올해 제가 마침 윤봉진 과장님과 또 물순환 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불투수 면적비에 대한 조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 세종시는 전반적으로 평균이 한 10.5%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도시를 밀집해 있는 지역을 동지역으로 그 외 지역을 읍면지역으로 나눠보면 좀 달라지는데요. 읍면지역에서도 평균이 한 1% 정도 됩니다. 크게 높지 않은데 우리가 세종에서 가장 비 피해 많이 나는 것이 조치원입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는 35%가 넘습니다. 근데 더 들여다보면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 평균만 하더라도 한 35%, 40%까지 육박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보람동, 정촌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죠. 상당히 대부분이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되어져 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해서 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대심도 빗물 터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갑자기 물순환과 연결이 되냐?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는 건 사실 뭐 저희 같은 공학자들이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뚫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지하철도 많이 뚫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서초역 같은 경우에도 지하 40m 이상 넘어가는데 그건 문제는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걸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뚫는데 설치하는데 1조 7천억 정도 쓰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사실 고민인 거고, 마련하더라도 그 집안이 물러 터지면 뭐 불가능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나면은 빗물이 땅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하수관의 통수 능력이 부하가 되니까 침수가 문제가 나는 건데, 결국은 이런 불투수면을 포장 상태를 좀 개량을 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는 구조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회장님 말씀하셨던 도시침수 예방 대책의 근본적인 하나의 대책으로서 시에서도 발현이 되어야 한다. 결국 물순환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의 실정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 실천 전략이 수립이 돼야겠죠. 그럼 가장 큰 실천 전략 첫 번째로는 물순환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결국은 사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단기와 중기, 장기적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순환이라는 사업들이 이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단발적인 사업으로는 효과를 얻기는 어렵고요. 시에서 실정에 부합하는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이들 사업이 단순한 추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동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과 읍면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고민을 해서 이 연속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 도시의 공간 구조에 대한, 왜냐하면 세종시는 여전히 개발 위주의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될 개발 과정 속에서 물순환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천 전략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법 제도적 측면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울산시를 포함해서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도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 물순환 도시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린 도시라는 것들도 사실 우후죽순 되어 있지만 사실 정부의 모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도 세종시도 여러 조례가 필요하지만 물론 이제 세종시에서도 세종시 물의 제2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빗물 이용 조례에 대한 사실 개정이 통해서 목표량과 실제 이행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다시 물순환 세종형 물순환 기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재원에 대한 것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빗물 유출 부담금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그 부담 임금을 도입을 하면 빗물 유출에 대한 관리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선순환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천 전략 세 번째로는 거버넌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인데요. 제 보고서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잘 설명이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올해 앞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소개해 드렸던 황민아 기자님하고 빗물 저금통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빗물 저금통 사업이 말 그대로 비가 왔을 때 그냥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빗물 저금통, 그 저금통에 물을 담아놓고 비가 그친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살수를 혹은 조경용수를 쓰면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올해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이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연구자 시에서 시책을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비전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하려면 이제 세종시에서 고민하는 문제들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읍면 지역에 대한 침수 문제가 있고요. 우리는 그 미호천이라는 금강에서 가장 더러운 오염된 중점지류가 흘러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그게 합류되면서 행복도심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불투수면은 증가하면서 농업용수는 많고 그리고 지하수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가 수립해야 하는 물순환에 대한 비전을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시도에서 하는 빗물 유출 제로, 빗물 재이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왜 이 물순환이 우리 시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냐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에서 시책 발표 때 무슨 주제로 발표를 했냐면 물복지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소외됨 없이 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이 물복지라는 것들은 형평성, 안정성, 건강성 이런 것들을 고루 고민을 해서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혜택 수혜자가 과연 누구일까? 여기 계신 모든 시민분들, 저 포함 모든 분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기후위기 이거는 요새 TV에서 아마 침수 때문에 우리가 이미 느꼈던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천 전략 세종시에 대한 뭐 물순환 사업 정책 개발이든가 법제도 측면에서의 실천 사항, 거버넌스 필요성, 비전 수립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아무튼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으셔서 앞으로도 그 세종시에 가장 물순환 필요한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박재록 그 연구원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한국저영향 그린인프라 센터에서 박재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스마트 도시 미래 전략 수도의 세종에서 주요 강인 금강이랑 이제 대청댐 물 관리에서는 저희도 좀 부산에서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정책 세미나에 일단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이야기가 대부분 투수 포장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제 투수 포장을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영향 개발이라는 기술에서 조금 뭐 파생된 기술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자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너무 영구적인 측면에서 발표만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보강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영향 개발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물순환이 건전하게 자연에 가까운 물순환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사실 뭐 정확하게 홍수를 완전히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 물 관리를 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더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시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까지도 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도 그렇고 이제 지자체에서 기관에서도 다 잘 아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박사 학위를 요 투수성 포장을 통해서 학위를 끝냈는데요. 이 투수성 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폐색도 있지만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투수성 포장을 통해서 침투된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실험들을 하면서 뭐 지자체라든지 뭐 기관들, 뭐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를 보면서도 대부분 유공관을 통해서 이제 침투된 물을 우수광거로 빼버리는, 배수시키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실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불투수 면을 통해서 우수광거로 물을 배수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천천히 배수를 하느냐가 LID의 저영향 개발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하수로 침투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저류해서 그걸 재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은 지자체나 기관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송영호 박사님께서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좀 투수 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발표에서도 말씀해주셨던 이제 그런 생태 면적률에 대한 고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지자체나 정책적으로는 이 빗물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이 빗물을 저감하고 있고 이 우리 세금들이 어떻게 활용돼서 지자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자의 입장에서 항상 연구를 할 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영향 개발의 목적은 결국 빗물을 얼마나 건전하게 물순환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 자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냐, 그리고 결국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는 목적은 결국엔 편의성과 편의성이 제일 큰데요. 이제 뭐 보행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 사용에 있어서의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지자체나 이런 수요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 목적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투수성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형태의 블럭이든 어떤 형태의 포장이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물을 얼마나 저감시킬 수 있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선혁 책임연구원님께서 너무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블럭의 모양이 어떻든 E형 블럭이든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시공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그 성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량화할 수 있고 그렇게 정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고 이 수요처가 그 숫자들을 정량화된 성능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영향 개발의 요소 기술을 통해서 이제 물 관리를 하고 이제 기후 변화나 도시화에 따라 이제 가뭄이나 홍수 피해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지하수를 충진하고 여러 가지 저영향 개발을 활용해가지고 수질 관리, 수량 관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자체에서 물 관리 정책의 측면에서는 생태 면적률과 투수 포장의 성능 유지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나 이제 유출 저감을 통해서 저장되거나 이제 관리되는 그 빗물들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또 자연 물순환에서 또 어떻게 건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충분히 많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저장수 이용 우리가 이제 물을 잘 순환시키기도 하고 침투하게 되면 땅속에 있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또 이용할 것이냐에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이제 의견을 들었고요. 제가 항상 이제 그 관에 나오시면 그분을 마지막에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리될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끔 우리가 토론장에서 발표하다 보게 되면 지자체 일을 막 언급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게 돼요. 뭐 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가능하면 마지막에 모십니다. 그래서 세종시 윤봉진 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우선 그 토론에 앞서서 우리 세종시의회 부회장님, 저 이런 세미나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의원님 처음 뵙습니다. 우리 상건위 위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이십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사실은 이 세미나가 우리나라에 협회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마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는 아마 이 두 양대 협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영향개발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이 두 협회 회장님들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어요. 아까도 인사드릴 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 표현했는데요.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미나 관련해서 두 분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도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순환과 관련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데요. 비가 왔을 때 얼마만큼 이 빗물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라는 게 재해영향평가거든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물과 관련된 이 그 두 제도의 공통점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땅 속에다가 빗물을 얼마만큼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 아마 이 제도는 그 양평가가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제도는 물일 재이용법에 의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을 한다든지
빗물 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수부를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뭐 저 보행자 도로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 이런 거를 만들 때도 역시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고 투수성 자재를 사용을 해라라는 그 규칙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 현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465제곱킬로미터거든요. 아까 우리 송 박사님께서도 불투수 면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불투수 면적보다는 우리 시의 시가와 용지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9.5%거든요. 시가와 용지라고 하는 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입니다. 우리가 불투수 면적을 고민을 할 때, 불투수율을 고민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지역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18%거든요. 시가와 용지 면적 비율이. 그런 거를 보면 아직 우리 세종시는 개발도 좀 덜 됐지만 앞으로 물 관리할 과제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 물 제용과 물 순환과 관련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 1월 달에 물 제용 계획이라고 해서 수립이 돼 있어서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빗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400톤 정도, 중수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600톤, 그리고 하수 처리수 재이용하는 양은 하루에 약 37,000톤 정도를 일일 쓰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30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 이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참고로 빗물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45개소 주로 이제 아파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공건축물, 공공청사에 설치가 돼 있는데 45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2030년까지는 139개소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빗물 이용 시설을 이용을 할 때 계절적인 특수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비가 참 얄궂게도 장마기에 거의 대다수가 내리고 또 평상시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가 우리 시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빗물 이용 이 시설을 이용을 하면 또 이제 인센티브도 드리는데요.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감면을 해드립니다. 최대 30%까지 감면해드리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서 아파트나 이런 데 빗물 처리 시설이, 이용 시설이 있으면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셔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쓸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 회장님 발표하시면서 아마 우리 세종시도 큰일 났구나, 이거 물난리 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 발표 자료가 이제 좀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국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조천도 그렇고 여기 이제 우리 행복도시도 그렇고 북부적으로는 침수 지역이 약간씩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환경적인 요소까지 고려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영향 개발 기법이라고 해서 LID라는 이 기술 요소가 행복도시에 도입된 게 5생활권, 6생활권입니다. 1, 2, 3, 4생활권에는 전혀 이게 도입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이 LID 기법을 도입하기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계가 다 돼 있고 공사가 끝난 1, 2, 3, 4 생활권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지금 5 생활권, 6 생활권은 적용 LID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빗물 관리 목표는 25mm입니다. 25mm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25mm가 오는 거는 다 땅속으로 침투를 시킨다. 25mm까지는 25mm 이상 되는 것만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게 목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6생활권이죠. 6생활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5생활권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여기에는 이제 침투용 빗물바지라든가 또 침투용 그 트렌치, 그 또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식생 또랑이라고 해가지고 수목도 같이 재배하는 거기에 물을 머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있고 지금 현재 1380개 정도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최 회장님께서 국내 사례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투수성 자재 엄격하게 관리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빗물세 부과도 있었는데 뭐 상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 구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화학연구원의 김선혁 책임연구원께서는 그 수성 재료의 시험 방법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그 투성 시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설치하고 나서 기간이 지났을 때 투수율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분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공무원들이 아무리 관리감으로 생각을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법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 순환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 장치는 다 마련이 돼 있고 현장에서 확산이 되지 못하는 이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수성 포장재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한 그 일반 포장재보다 뭐 2배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거를 반영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효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걸 설치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 스마트 그린시티가 구현이 되면 모니터링도 되고 효과도 검증이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땅속으로 물이 잘 침투가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 확인이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는 우리나라 강수 형태가 대절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많이 와 있는데 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에서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내구성하고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좀 갖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민간 부분에도 확산이 될 테고 우리 공공 분야에도 많이 확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을 지키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 물관리정책과가 올 1월 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초임 과장이고요. 제 어깨도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뭐 그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미나 통해서 그 발제해 주신 내용 또 토론을 해주신 이 내용들 그 법을 삼아서 우리 물순환 정책 실행력 높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경제 자립률이 좀 높지 않은가요? 돈 걱정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이 돼서. 네, 아무튼 아까 현장 확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그다음에 검증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강수 형태 문제가 현장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세 분의 토론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 경쟁력이나 여기 문제라든가 스마트 그린시티 검증의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자께서 조금 답변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최경영 회장님께 간단한 답변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앞에 참석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이게 예산에 안 맞으면 쓸 수가 없죠. 정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A라는 제품,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이 얼마였는데 그것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단순 비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이것이 하는 기능, 또 유지 기간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가격을 또 역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투수 포장이라는 것이 기능은 제대로 못했는데 쌌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해놓고 3개월, 6개월 되면 막히는 블럭이었는데 그게 10,000원이었다라고 하면요. 실제로 만약에 전혀 물이 안 빠지는 블럭이 5,000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애매하게 괜히 투수 포장한다고 그래갖고 2배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투수 포장이 필요하고 물순환이 필요해서 투수 포장을 했다면 조금 과장해서 20,000원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말 투수가 잘 되고 10년 이내에 절대 안 막히는 포장인데 그건 20,000원이다. 그러면 가격이 2배 비싸지는 거거든요. 2배 비싸지는데 이게 10년 동안 투수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지대가 침수되는 그런 재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후, 열대야 열섬 현상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저감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을 비교한다면 어쩌면 그 가격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좋은 블록을 써도 막히는 문제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거기까지 신경 쓸 수는 없죠. 그 대신에 기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를 상당히 공격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기준을 높여가는 것, 기준을 높여주면 기업들은 그만큼 또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따라가면 돼요. 단순히 싼 제품을 서로 경쟁력 있게 더 싸게 만들다가 환경을 해치는 것보다는 기준을 높여서 적어도 우리 세종시에서는 10년 이내에는 막히지 않는 그런 제품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 그럴 수 있는 기준을 높여서 우리 김선영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통과하는 제품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싸게 주고 사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책임을 지게 하자는 거죠. 만약에 2년 이내에 막혔다. 그러면 재시공할래? 책임질 수 있니?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제도들, 강력한 기준들 그렇게 따라가야, 그렇게 해야 기업들도 따라갈 거고 기술 개발을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먼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성장 요소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잘해보자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과장님께서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투수율 저하가 관해서 이제 감독하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 여기 김선영 연구원님께서 투수율 KS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도 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관리하기 어렵다. 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님 한마디 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투수 포장에 대한 평가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에 대한 블록 자체로만의 평가법밖에 없습니다. KSF 4419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현장에 깔리고 나서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현장의 투수 성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지켜지진 않고 있거든요.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현장 투수 성능에 대한 시험법이 없기 때문에
대한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공무원 분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이제 만들어지거나 보완된다고 하면은 이 제도가 이제 좀 더 기능을 잘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토론자 의견들은 잘 들었고요. 제가 그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도 마무리 또 하면서 한마디, 두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의 세미나가 비단강을 비단화시키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들 그 발표자께서 우리 최경영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정책가도 그렇고 여기 모이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